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저희가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은 예측과는 다르게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며 그 예측은 틀렸다고 하는데요. 분명 경기 상황도 안 좋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음에도 집값은 오르니 부동산 시장은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지난 몇 년간 집값은 계속 올랐으니 자료에 대한 분석 따위는 의미가 없고 매수 심리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자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 부동산 불패에 대한 시각으로 매수 심리가 형성되니 과연 지금 오르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도 집값이 왜 더 오르는지에 대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선 알아두고 시작해야 할 것은 부동산은 다른 금융자산들이나 실물자산들이랑은 다르게 타성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타성기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와 여력, 투기 성향 등에 의해 경기의 확장 침체 흐름이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하죠. 주식이나 펀드, 금이나 달러 등 대부분의 금융자산은 매수도 즉시 가능하고 매도도 즉시 가능한 반면 부동산의 경우 매수를 하고 싶을 때도 원하는 매물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매도를 하고 싶을 때도 다음 매수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팔 수 없어 집값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수요가 없으면 처분해서 현금화할 수 없으니까요. 즉 내가 집을 비싸게 사놓고 집값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팔리지 않아도 계속 올라간 지표로 나타나고요. 그러니 정책 등의 효과가 수치로 반영되어 나타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또 수요 공급 역시 타성기간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다른 실물 자산들에 비해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실물 자산들은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측해 미리 비축해 둘 수도 있고 만일 계획이 잘못되어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외국에서 수입해서 며칠에서 몇 개월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착공에서 준공까지 보통 2, 3년은 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지 단계부터 공급하려면 최소 4, 5년은 걸리니 당연히 다른 실물 자산들과는 다르게 공급 부족도 공급 과잉도 바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부양책도 규제책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이번 정부에서 집값 올려놨다는 영상에서 말했듯 이번의 규제책이 바로 효과를 보기 힘들었던 것도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수도권의 공급이 막혀있고 서울 자체의 공급도 이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재건축 연한 완화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으로 신규 공급은 늘어난 상황이나 반대로 재건축 추진 현장도 급증하면서 그 이상의 멸실이 나왔기 때문에 순공급이 감소했던 영향도 크고요. 그러니 대세 하락세가 나오기 전에 이 타성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 나오는 현실 부정의 단계로 한 번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그간 높은 급등세로 인해 매수 심리가 완전히 죽지 않은 점도 있고 뒤늦게 시장에 들어오면서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싸게 팔지 않으려는 심리와 이 타성기간을 보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마지막에 유입되는 수요들도 있으니까요. 상승기 때 많은 투기 수요들이 유입되는 동안 이들의 대부분은 시장을 정확히 알고 들어왔다기보다 그냥 집값이 오르는 것만 보고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 용어 중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용어처럼 어깨에서 팔아야 하는데 계속 오르니 욕심이 생기고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뒤늦게 들어온 수요들일수록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들은 절대 산 가격 이하로 손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주식처럼 빠르게 반영되면 시간별로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니 급하게 팔 때도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적어도 몇 달은 호가가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가지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보유세가 부담돼도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며 함부로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부동산 불패 심리가 만연해 있기에 존버하면 오를 것만 같거든요. 만일 정말 급한 돈이 필요해서
또는 여력이 부족해서 급매로 내놓는 사람들의 매물까지도 담합해서 이들이 막아버리는데요. 개인이 매물을 내놓는 걸 어떻게 막냐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 매물을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누군가가 급매를 내면 담합해서 허위 매물 신고를 해 해당 매물을 내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실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를 보면 부동산 규제 정책이 생길 때마다 급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거의 유일한 규제책이었던 11.3 대책이 시행되었을 때 안팎으로 허위 매물 신고 건수가 3,000대에서 7,000에서 9,000대로 급증했으며 9.13 대책이 시행될 때 안팎으로는 2만 건대를 돌파했으니까요. 이렇게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만 걸리라는 마음으로 담합해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을 부동산 시장에 처음 유입되는 수요들은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 걸로 오인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규제를 하더라도 집값은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누가 지금 사는 것이 가장 쌀 때라고 하는데 지금 안 들어가면 비싸게 사는 게 아닐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끊임없이 오를 것만 같은 불안감이 생기죠. 이럴 때는 부동산이 오르길 바라는 건설사들과 결탁한 언론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떨어질 때는 하락폭이 조금만 줄어도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한다는 식의 기사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이에 힘입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지금부터 다시 대세 상승세인 것처럼 기사를 쏟아내는 등 이 불안감을 계속 자극하며 더 오를 것 같다는 심리를 유도하고 이에 넘어가 하나둘씩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두 번째 반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막차를 타는 30대들의 매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며 이때는 입지나 인프라 등의 가치로 인한 황금성을 보고 사기보다 지금 내 여력으로 가능한 곳 중 가장 비싼 곳 위주로 구매하는 모습들도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여력이 부족한 30대들이 살 여력이 가능한 외곽 방면의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반대로 이들이 살 여력이 안 되는 서울 중심부의 거래는 줄어드는 거고요. 이렇게 투기 수요들이 먹을 만큼 먹고 마지막에 내놓은 매물들을 실거주로 알아보는 부동산 문외한들이 설거지 부대를 자처하면서 비싸게 사주자 마지막 시기에 한 번 더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건 이렇게 급하게 들어갈 생각도 있고 여력도 가진 수요들은 한계가 있다는 점과 증가하는 보유세, 늘어나는 가계대출로 인해 담합하는 투기꾼들의 여력은 점점 더 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30대들이 외곽으로 빠지면서 실거주로 매수한다는 뜻은 갭투기꾼들의 자금의 밑바탕인 전세 수요들이 점점 더 외곽의 매매 수요로 빠진다는 뜻이며 그럴수록 중심부의 갭투기들이 점점 더 전세 수요를 구하기 힘들어지죠. 이렇게 매매 수요 감소, 전세 수요 감소로 인해 결국 중심부의 전세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중심부의 전세가가 떨어지면 전세 수요들이 중심으로 회귀하면서 외곽 지역의 전세가는 더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곽 지역을 갭투기로 구매한 사람들은 중심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실 역전세난으로 인한 파산 및 경매가 증가하면서 외곽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중심부 역시 보유세 등 점점 더 강화되는 규제와 고분양가 제한 및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점점 더 늘어나는 저렴한 아파트 공급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격 하락세에 들어오게 되면 매수 심리는 급격히 저하되면서 거래량도 바닥을 치는데요. 9.13 대책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의 거래량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한 번의 반등을 통해 당장 집을 사려는 마음과 여력이 동시에 되는 수요들이 이 두 번째 하락 때는 담합을 하든 여론으로 부추기든 수요가 거의 없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이고 장기적인 하락세가 시작되고 매수 심리는 회복되지 않는 거죠. 즉 지금의 상승세는 부동산에 대한 문외한들의
매수 심리를 이용해서 투기 수요들이 폭탄을 떠넘기며 생겨나는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며 그간 길고 길었던 부동산 거품의 시기와 부족한 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이 시기가 조금 길어질 뿐이라는 거고요. 이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자산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의 매수 심리는 다 똑같고 부동산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90년대에 IT 주식 쪽에 거품이 잔뜩 끼었던 닷컴 버블이나 재작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비를 교차시켰던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경우를 보면 우선 매수와 매도가 자유로운 가상화폐이기에 상승세와 하락세는 더욱 한정된 기간에 빠르게 나타납니다. 재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급격히 거품이 쌓였으나 결국 이 비정상적인 가격은 같은 달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1월부터 또 한 번의 반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부동산 시장과 똑같이 또 폭등한다느니 최고가 갱신이니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등 엄청나게 호도했죠. 그래서 이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죠. 부동산이라고 다를 것 같나요? 기득권들이 정보를 늦게 접한 문외한들에게 비싸게 팔아넘기면서 차익 보고 빠지는 동안 이에 속아서 산 사람들이 이 금액을 대신 손해보도록 하는 것은 모든 투자 투기성 물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인데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돈 벌어서 자신과 가족들에게 쓰기보다 더 오르기 전에 대출이라도 잔뜩 받아서 집부터 사려고 하는 등 평생 누리지도 못하고 집에만 올인하고 있죠. 이마저도 일반적으로 웬만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지난 몇 년간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임대만 전전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반대로 유주택자들 역시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 살다가 돈을 모아서 집을 이사가는 것이 아닌 대출을 잔뜩 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집들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이자를 갚느라 집값의 노예가 되는 것은 매한가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집값의 노예로 만들어 놓은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가상의 금액에 연연하게 되면서 건설사들과 몇몇 기득권들만이 수익을 올리는 잘못된 경제시장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이 심리를 이용해 기득권들은 거품이 빠지기 직전까지 착취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집값 및 사회의 정상화는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지식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다면 이 부조리함이 보일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것은 없고 거품은 결국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재화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에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거품이 빠지기 직전에 나오는 반등세에 넘어가 무리하게 샀다가 대세 하락세가 나왔을 때 버티지 못하고 급매나 경매를 내놓으며 빚만 남기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집에 매여 누릴 건 못 누리고 대출만 갚게 되느냐,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도 나와 내 가족들이 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는 지금 조급한 마음에 넘어가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